전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국가적인 침략 전쟁인 임진왜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럼 임진조국 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일본 사무라이들이 그 후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어떤 태도로 나왔는지 오늘은 그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내용은 2010년입니다. 예, 역시 침략이구만요. 네. 예. 이 일본이 임진조국 전쟁에서 대참패는 당했지만 오래전부터 품어온 조선 침략의 야망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한론, 1868년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에서 공공연히 울려나온 이 정한론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명치유신에 대해서 박사 선생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명치유신은 1868년에 그 일본에서 수행된 불철저한 부르주아 혁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봉건적인 덕구가와 막부가 뒤집혀지고 군사 봉건적인 일본이 이 자본주의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막부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막부는 중세 일본이 그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무신 정권을 말합니다. 그 사무라이라고 하게 되면 그 칼부림을 본업으로 하는 무사라는 뜻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오원적으로 본다면 이 사무라이라는 말은 시정한다 이런 뜻인데 그 귀족을 모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라이는 당시 귀족들을 허위할 이런 사명을 지는 이 무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여왔습니다. 정한론이란 7종의 나라 한자로서 말 그대로 조선을 친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교시하신 바와 같이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 군국주의 집단의 침략적 주장이었습니다. 원래 이 정한론은 1850년대에 일본에서 토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르러서 일본이 그 유미결강들에 의해서 반식민지적 속에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명치유신 이후에 봉건적인 특권을 빼앗긴 사무라이들과 인민들의 반정부적 기운이 높아졌습니다. 일본의 또다시 내란의 위기가 도래하자 그 위기를 돌리는 출路를 찾은 것이 역시 조선 침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임진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국내 위기를 조선에 돌린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본에서 국내 위기만 생기면 무조건 해결 방식은 오직 하나, 조선 침략이겠습니다. 이놈들이 바로 정한론 제창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이고 닭가머리로 말하면 1868년 이 명치유신 때 이 명치 정부를 세우는 데서 앞장섰던 이 극악한 국수주의자입니다. 바로 이놈이 명치유신 후에 급진 정한론자들 규합해가지고 이 조선을 당장 정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청서까지 냈던 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놈들이 그때 제 침망발을 좀 읽어보십시오. 나를 조선에 파견해달라. 사무라이들을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가 단숨에 먹어버리겠다. 이 정한론을 실행하기 위한 첫 공정이 바로 일본 침략자들의 군함인 운양호가 강화도에 침입해서 무장도발을 감행한 운양호 사건이었습니다. 정한론을 실행하자고 하니까 침략 구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1875년 4월부터 약 2달 동안 운양호를 비롯한 일본 군함 3척을 우리 부산과 조선 동해 그리고 조선 남해안 일대 들이밀어서 정탐과 무력시를 감행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부패무능한 봉건국가의 취약성과 또 허술한 방비 대책으로 놈들이 바라는 무장 충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놈들은 그해 8월에 또다시 청나라의 우장까지 가는 백기를 축종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연해에 비법적으로 침입해서는 수심 충량과 무력시를 감행하며 여기 강화도에까지 기어들어왔습니다. 강화도는 당시 조선 봉건국가의 수도였던 한성을 지키는 주요 관문이었고 또 군사 요새지였습니다. 때문에 사전 허가나 그리고 조선 봉건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조선 배들도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영해에 들어가자고 하게 되면 그 해당 나라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것이 국제법상 요구이고 국제 관리가 아닙니까? 네, 옳습니다. 그래서 조선 봉건 정부가 일본 침략선이 즉시 물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침략자들은 그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놈들이 사전에 군사정탐 임무와 또 이 조선의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요할 구실을 찾는 강화도 공격 임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치밀한 계획 밑에 물이 떨어졌다는 구실을 내대고 여기 처지진 포대 근처에까지 접근해 왔습니다. 처지진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조선몽건 정부의 중요 요새로서 이 사전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 함선들이 드나들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러한 사전 통보도 없이 포대에 접근하는 침략자들을 발견한 이 수비병들이 경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놈들이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비병들이 자위적 조치로 이 놈들을 향해서 포탄벼락을 안겼습니다. 놈들은 때를 만난 듯이 운양호에 국기와 군함기를 내건 다음 우리 포대를 향해서 포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우리 수비병들이 더욱 맹렬한 포사격을 가해서 이놈들의 그 침략 기도를 꽂고났습니다. 그러나 이놈들은 저들의 범죄적인 기도를 버리지 않고 방어가 약한 종산도와 용종도에 기어들어서는 이 포대를 파괴하고 평화적인 주민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파괴약탈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불을 질러서 섬을 완전히 폐허로 만든 후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침략자들이 조작한 운양호 사건의 진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운양호 사건의 전 과정은 이 조선 측의 이 발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또 어떻게 해서나 사건을 확대해가지고 침략의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명백합니다. 한마디로 종안론을 실천에 옮기려는 일본의 계획적인 군사작전의 한거리였습니다. 운양호 사건 이후에 일본 침략자들은 다음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일본 천황은 1875년 9월 1일에 총리 대신격인 태종 대신 이하 참의급 이상의 군국주의 우두머리들이 모인 오전회의에서 이 운양호 사건을 구실로 조선의 정권 대표를 파견하며 이 조선과 불평등적인 조약을 강압 체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본 정부는 이른바 방안이라는 것을 꾸몄는데 그 방안이란 첫째로 이 운양호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모든 책임을 조선 측에 넘겨씌워 사죄와 배상을 인정시킨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군사적 수단에 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조선 측을 강박해서 굴복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날강도적입니까? 정말 도적이 매를 두는 격입니다. 이 방안은 그대로 현실로 됐습니다. 1875년 12월 19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1876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이날 구로다를 정권 대표로 해서 이 30명으로 이루어진 일본 이 정권 대표단과 또 800명의 그 침략 무력을 실은 6척의 군함이 강화도 처지진 앞바다에 기어들었습니다. 일본 침략자들은 이 조선 봉건 정부 측의 해담 장소는 강하부의 간청 건물에서 할 것이며 그리고 저들이 그 정권 대표와 그리고 수행원들, 우장병들을 이 강화도에 상륙시켜서 이 저들이 그 편의를 보장하는 이 숙소까지 내놓으라고 이렇게 조선봉건 정부 측이 강박을 했습니다. 정말 도적이 하는 격으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그 조선봉건 정부 측에서 이것을 단호히 거절해내 가리자 구로다는 이 강화부에 몰려온 저들이 병력이 그 4,000명이라는 거. 아니 실제는 800명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그 조선봉건 정부 측에서 이 완강하게 그 대응하자 이 구로다는 군사적 압력을 가할 목적 밑에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댔습니다. 그래서 이 4,000명이라는 거, 저희 이 병력을 그 들만한 숙소를 제공 못하겠으면 이 400명이 들 이 숙소라도 제공하라. 이제 2,000명이 더 온다. 이렇게까지 그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강화부 그 연무당에서 열린 그 회담 그 1시간 전에도 그 일본 침략자들은 바로 그날이 그 저들이 그 기원절, 이 기원절이라 하면 말하자면 명치 정부가 선 날 그런 날을 그 말한다고 합니다. 저희 기원절이라는 그 명목 밑에 그 일제히 함포들에서 뇌포를 발사함으로 해서 조선봉건 정부 측 관료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이렇게 책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일본 침략자들이 군사적 침략에 무력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조선봉건 정부는 하는 수 없이 놈들이 그 강요한 불평등 조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76년 2월 27일, 음력 2월 3일에 12개 조목으로 된 강화도 조약, 일명 그 조일 수호 조약이라고 하는 이 불평등 조약이 강압 체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강화도 조약 체결이야말로 이 모략의 산물이고 우리 조선민족의 자주권과 존엄, 이익을 너무도 난폭하게 침해한 불평등적인 체결입니다. 조약 체결만인 줄 압니까? 이 강도적으로 꾸민 이기속적인 조약 초안도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본은 조선의 부산을 개항하기를 설정하며 앞으로 2개의 항을 개방한다. 여기서 아무러한 제한도 없이 무관세 무역을 진행함으로써 저들의 무제한한 약탈 행위를 보장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조선 용에 대한 해양 측량 및 지도 작성권과 함께 그리고 일본인들의 칠보권적인 지위를 규제하고 또 일본 범죄자들에 대한 재판권까지 빼앗아냈습니다. 제짜면 일본에는 특권만 밝혀 있고 우리나라에는 예속적 의무만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은 철두철미 불법적이고 불평등한 침략 조약이었습니다. 이 비법적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는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 조선을 계속시킬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되었고 조선 침략의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됐습니다. 돌아볼수록 총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존엄을 농락한 섬나라 족속들의 날강도적인 파렴치성에 증오의 피가 끓어번집니다. 오늘 우리는 중안론과 온양호 사건, 강화도 조약의 강압적인 체결에 대한 이 참관을 통해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는 데 대해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는 시작부터 좋은 과정이 일본의 침략 역사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뼈에 새겼습니다. 그럼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또 어떤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는지 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